자, 오늘은 그동안에 엄청 많이 했네요. 제가 11월 1주차부터 신문 이야기를 계속 했네요. 오늘은 1월 3주차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그 전체 타이틀만 가지고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비해서 지금 동계올림픽 기사는 요즘에 쏙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 전전주까지는 계속 동계올림픽 관련된 기사하고 지금 대선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기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후와 관련된 기사가 그전에는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저는 중앙일보하고 매일경제하고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두세 가지 신문에서 거의 중앙일보나 매일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신문에 한해서 스크랩을 하는 거니까 혹시나 또 다른 신문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하면 참고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지금 계속 원자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중일 CEO 10명 중 7명. 탈탄소 정책 성공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돼 있죠. 그래서 현대 ENG 미래형 원자로 사업.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밑에 이걸 같이 묶어서 제가 위로 올려볼게요. 미 탄소 중립 정책 오락가라. 목표 달성 어려워. 이거는 뭐 미국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도 지금 잠깐만. 폐핵 연료 다시 쓰는 연금술 원전 폐기장 숨통 트이나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 강국은 그냥 IT 강국도 못 된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가루라도 뿌렸나 연초 무섭게 뛴 딸기가 지금 물가 상승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액션들이 기후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우리 밥상 물가를 지금 계속 위협하고 있죠. 엄청나게 그냥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사인 것 같고요. 에너지 부분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 서로 상호 간의 정책적인 어떤 그 교류,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폐기물 대란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원순환 이야기를 했는데 식품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한 것 같아요. 식품 폐기물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마트에서 폐기되는 식자재들, 그리고 그 원산지에서 또 폐기되는 것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 탄소 발자국 해서 저탄소 인정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품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탄소 강국은 그냥 IT 강국도 못 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기반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면은 거버넌스 혁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 파트별로 이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루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CEO 10명 중 7명 탈탄소 정책 성공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천연가스를 유럽에 거의 다 공급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그 밸브를 가지고 이제 그 국가의 국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유럽은
정말 에너지가 셧다운 되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원전을 개발하고 있고 원전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중일도 마찬가지 원전이 필요하다. 이만큼 많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또 폐핵 연료 다시 쓰는 연금술 원전 폐기장 숨통트이나 이게 원전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폐기에 대한 게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집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겨서 나중에 그게 방치된다고 생각하면 와 우리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근데 내가 쓰는 에너지를 남의 동네에서 가져오는 거는 괜찮나요 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논리라도 이게 원전 폐기장이 뭔가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다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CEO 73%가 한국 CEO 그다음에 일본 CEO 26% 탈탄소 정책 기업의 큰 부담. 지금 기업에는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 계시죠? 아시는 분이 그 수주를 받는데 거제에 그 조선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수주를 받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마이너스래요.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계약을 해놓고 이 돈으로 내가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원자재 값 오르지 에너지 값 오르지 그러면 기업은 그러면서 지금 탈탄소 정책에 맞춰서 또 뭔가 지표를 만들어내야 되지. 이게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본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유지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다.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자본금으로 투자 자금을 모아서 그렇게 막 그냥 몇 조씩 퍼부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는 그럴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탈탄소 정책이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을 다 죽일 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대 공룡만 살아남죠. 그러면 국민은 결국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물가를 올려버리면 그 올린 만큼 내가 그걸 없어서 어때요? 샀어야 되잖아. 그런 게 이게 다 에너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K, 그 다음에 현대, 그 다음에 삼성은 이렇게 지금 빵빵하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같이 상생하는 하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탈탄소 정책 성공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전이 필요한데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폐핵 연료를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죠. 지금 우리나라가 탈원전 해서 탄소 중립 2030년에 40% 맞출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거든요. 정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거를 맞추지 못했을 때는 막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벌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벌금을 내야 돼. 너가 이렇게 맞춘다 했는데 못 맞췄잖아. 그러면 그게 상응하는 벌금을 내.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벌금은 어디서 내는 거예요? 빚을 내거나 아니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야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정조시대에 제가 정약전이 나오는 자산어보 영화를 봤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 보면 관료들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까지 머릿수를 계산해서 집에 있는 가마솥까지 다 가져가더라고요. 돈 되는 거는 다 가져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마다 내야 되는 그게 세금이 있으니까. 다시 그 시대가 돌아오려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이게 그렇게 순환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팩트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일단 우리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머리가 영리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연구 재개한 파이로 프로세싱, 우라늄 93%나 남아있는 폐연료봉 650도서 전기분해 잔여물질 해수, 부피는 기존 5% 독성은 0.1%로 감소, 폐기물 처리장 규모도 1% 축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시설이 개발되고 이런 게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때부터 이렇게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원순환 공부하면서 다친구리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게 모든 것들이 다친구리로 그 안에서 순환될 수 있게 에너지 자원으로 순환되고 폐기물까지 이렇게 될 수 있게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지금 개발은 해야 되잖아. 개발은 해서 추후 그 탄소 중립 2030, 뭐 2050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를 시나리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를 기술이 있어야지 뭔가 정책에 대한 어떤 방안을 뭔가 제안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현대 ENG 미래형 원자로 사업해서 미국의 3천만 불 투자 초소형 원자로 건설 독점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거를 개발해서 그에 따른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캐나다 SMR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간 150조 원 이상 SMR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현대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최고 수준 안정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캐나다, 미국,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 미국, 유럽, 중동에서는 탄소 중립에 원자력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탈원전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에서 이런 걸 개발해서 다른 나라에 지금 이렇게 수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는 안 돼라는 지금 정책을 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뭔가 구멍을 열어두고 대처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지금 2022년이니까 8년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안 돼, 안 돼. 이거 해. 이렇게 해버리면 다 죽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탄소 중립 정책 오락가락 목표 달성 어려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지금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그들의 흔적을 보면 그때부터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20년대 들어서 코로나를 만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게 심각한 거구나. 이제 겨우 알게 됐어. 그리고 마찬가지 위에 정책도 우리는 지금까지는 70, 80, 90년대는 산업화 개발을 위해서 되게 급격히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이 7%막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2%, 2.5% 그 이하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만큼 긴 안목을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추진하려고 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급하게 막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산업화를 이루어 놓으니까 이거 정책도 마찬가지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새마을 운동하듯이 딱 하면 딱 될 거라고 해서 88 올림픽 때 길거리에 노숙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싹 그냥 다 어디에다 이렇게 해놨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뭐 싹 해가지고 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제 기후 위기는 국경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포장하듯이 막 이렇게 일어난 현상을 막 비닐봉지로 싸가지고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발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미니멀로 또 국민들이 기후 위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국가적으로는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열어두는 관점을 가지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탄소 강국은 그냥 IT 강국도 못 된다라고 한우람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냈던데요. 잠깐 읽어볼게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반도체, 전자정보통신,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기계 등 국내 제조업 주력 8개 업종의 미래 전략에 대해 7차례 걸쳐 미래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주력 산업에 철강, 석유화학 등이 있다 보니 탄소 중립은 한국이 글로벌 1등을 못한다. 중간 정도 가는 게 현실적 목표다. 충격적인 얘기는 다음에 나왔다. 그는 탄소 중립은 고사하고 정보기술 IT 강국도 아니었다. 알고 봤더니 중소기업이 많은 기계 조선 산업 쪽에서 디지털 전환조차 뒤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다른 나라에 대한 경쟁력이 기계 조선 산업 쪽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로 전환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서 인공지능 기반에서 탄소가 얼만큼 배출되는지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인력으로 했던 것들을 디지털로 전환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자본금이나 그리고 환경이나에 따라서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당국의 역할은 기업이 춤추게 만들고 미래의 먹거리를 앞장서 만들어내도록 길을 터주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안 돼가 아니라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줘야 되는데 지표를 그냥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돼 해버리면 결국 그게 따른 어떤 어려운 삶의 어떤 정말 구렁텅이까지 빠질 수 있는 어려움들이 그 중소기업의 CEO를 중심으로 그 직원들에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이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이런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마트 업체에서 버리는 식물 폐기물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지금 그 시리아 난민이 발생한 것도 마찬가지 러시아 가뭄 때문이잖아.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거리가 그 나라에 먹거리가 없으니 어때요? 배가 고프니까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지금 굉장히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보관하기 위해서도 에너지를 쓰는데 그 편의점만 봐도 유효기간이 지나 그 음식물을 어떻게 하고 폐기해요. 저희 큰애가 편의점 알바를 해서 제가 들은 소리가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되게 엄격하거든요. 편의점에서는. 뭐 여기 뭐 마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음식들 이런 식재료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이게 포장하는데 에너지 써, 보관하는데 에너지 써, 버리는데 또 에너지 써. 나중에 정말 먹거리가 없어서 저거 풀떼기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절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지금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최소량을 농사 지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농민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제대로 먹을 수 있게. 예전에는 우리나라 지금 식자재 수입이 되게 많이 의존하는데 그 나라에서 먹을 게 없는데 우리나라에 수출하겠어요? 그러면 수입을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먹거리에 저는 정확하게 수치로는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우리 먹거리에 타격이 올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원산지에서 만든 먹거리, 우리 국산, 뭐 중국산 이거 되게 가격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고기도 마찬가지. 그 한우는 되게 비싸지만 호주산 이런 고기는 되게 육류는 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냉동식품에 들어간 육류는 다 국내 생산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보세요. 원산지를 보세요. 다 수입한 원자재 그 식재료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말 올해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의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자체 생산하는 양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그 대량 생산하는 이런 재배지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단가가 안 맞으니까 1년 농사 지어놓고 다 폐기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뭐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 상인들 싸게 사가지고 밭대기로 사가지고 비싸게 받아서 넘기는 사람들은 돈을 벌겠죠. 정작 그걸 먹는 우리 소비자들 비싸게 사야 되죠. 그리고 생산지 그렇게 힘들어서 농사 지은 거 정말 헐값에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식품 폐기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파트일 것 같다라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루 음식 쓰레기 2만 톤의 비밀해서 4분의 1은 먹기도 전에 버려진다고 해요. 음식 쓰레기 12년 전 대책이 마지막 정부 지자체에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한번 보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유치원을 하니까 솔직히 모자라게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먹는 평균의 양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더 먹고 싶다 그랬는데 없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저도 고민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예 안 버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루 평균 아예 먹지는 않고 버리는 양이 조금씩 줄긴 하지만 그것도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최소한 냉장고가 꽉꽉 차 있는 집은 한 3분의 1만 들어갈 수 있게 좀 다 먹고 냉장고가 너무 꽉꽉 차도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먹을 수 있는 식자재만 딱 장을 보고 다 먹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정에서는 거의 많이 냉장고가 제가 2년 전에 1998년도 결혼할 때 그냥 이 냉장고 그거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냉장고를 바꿨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냉장고로 바꿨어요. 1인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로 바꿨어요. 밑에 냉동고 있고 그 홀쭉한 냉장고 있잖아요. 그게 저 부엌에 주방에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텅텅 비어 있어요. 식자재를 많이 넣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식탐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먹을 만큼만 사놓고 너무 많으면 뭔가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면 다 나눠버려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주변에 나눠서 그냥 먹어버리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게 같다 해서 오늘 이 수업 마치면 우리 집 냉장고를 한번 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금가루라도 뿌렸나 연초에 무섭게 뛴 딸기값 있잖아. 이게 계속 식자재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단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지에서 우리 이번에 배추 김장할 때 그 늦은 장마에 빠른 추위가 오면서 배추 밑둥이 많이 썩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배추 햄버거 안에 양상추를 넣을 수가 없어서 대신에 커피를 한 잔 더 준다. 양상추 안 넣는 대신 그런 기사도 그때 있었고요. 그리고 계란값은 우리 작년부터 엄청 지금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후 변화에 따른 그 날씨에 대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물류예요. 물류. 지금 국가 간의 물류비가 굉장히 비싸.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이동이 안 돼요.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2022년 그 CES가 열렸는데요. LG가 작년에는 LG 삼성이 대기업 코너에 완전 판을 쳤는데 이번에는 그 물류가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텅텅 비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니터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스타트업 기업에서 더 활성화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처럼 물류가 지금 너무 비싸다.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비싸졌고 원자재가 인상됐다. 이게 모든 게 우리 집에서 내가 먹는 먹거리에 지금 밥상 물가를 굉장히 고공행진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내가 우리 집 가게가 연봉이 작년에 대비해서 막 30%씩 인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냉장고를 꽉꽉 채워서 버리면서 먹는 게 아니라 한 끼 먹으려고 이만큼 사는 걸 한 끼 먹는 식자재를 세 끼로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부분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 부처 간 단수 통합, 신설은 건물하고 그 산업, 에너지, 기후 모두 포괄 통합부 서로 시너지 도모하고 규제와 진행 철저히 분리할 때 갈등 막고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저는 정말 공감해요. 제가 있는 현장에도 부처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신설 부처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새롭게 해야 되는 공문이 너무 많아요. 얼수님 지금 행정과에 계시니까 학교 행정실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새로 생성되는 부처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문을 새로 그러니까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 엉뚱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도 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혁신은 커녕 그거 하다가 지쳐가지고 혁신할 두뇌가 안 생겨요. 내가 혁신할 수 있게 뭔가를 공간을 줘야 되는데 이거 일을 쳐내느라고 보세요. 부처가 단순 통합 그냥 이 부처가 색깔이 비슷할 것 같아. 너희 둘이 해봐 그러면 자기들끼리 뭔가 머리 맞대고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게 이 사업을 위해서 이런 부처가 필요할 것 같아. 새로 만들면 그 사람들은 초기화 돼가지고 또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각각의 파트에서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리콘밸리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때그때 빠른 정책을 위해서 인재를 데리고 와서 바로바로 TF팀을 구성해서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교실에서 1학년 1반부터 1학년 7반까지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하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과목도 국어부터 과목이 뭐 다 딱딱딱
쪼개져서 나눠서 우리가 수업을 받았잖아요. 이게 통합하는 사고가 굉장히 힘든 이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교육이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이런 거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다. 그래서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결론은. 자, 그리고 폐기물 대란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이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그 꼼꼼하게 우리가 검토해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난 저 사람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안목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기물 대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 배출량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2014년 하루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40만 1658톤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49만 7238톤으로 5년 만에 2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폐기물 배출량과 매립 수용량이 반비례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25년이었나요? 이제는 매립은 안 되고 다 그 소각 한다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매립장 부족은 결국 전국에 쓰레기산이라는 흉물을 만들어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정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폐기물 순환을 위해 구조적 접근 방안을 에 가깝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수적으로 볼 수 있으나 당장 눈앞에 다가온 폐기물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부족일 것이다. 작년 추석 마치고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요. 그 폐기물 현장을 위에서 드론으로 찍었는데 눈 쌓인 산인 줄 알았어요. 그 사이에 작은 지게차인가 포크레인인가 지나가는데 그 포크레인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스티로폼 박스가 산으로 쌓여 있어요. 그게 추석을 지나고 그게 한 장소에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에 일어난 건데 설 지나고 나면 더 쌓이겠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 될 건데 쿠팡맨 알바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학 동안에. 엄마 택배 신청하지 말라면서 저한테. 월요일에는 180건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1,000 몇백 건씩 이게 그 작은 그 구간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는 그 구간인데 1,800건이 하루인데 주말 지나고 나면 보통 하루에 평균 100건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에는 그 배로 한다. 180건씩 한대요. 근데 이제 설날이 되면 거의 죽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마치는 시간이 10시부터 평균적으로는 6시, 7시 사이에 마치는데 월요일에는 8시 막 이때 마치고 이 명절이 되면 10시 넘어야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바구니 들고 재래시장 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다. 편안하게 내가 그냥 택배 자꾸 시키지 말고 아이들이랑 손잡고 주말에는 다른 데 나들이 못 가니까 장바구니 들고 재래시장 가는 체험 활동을 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인류 당면 과제는 핵무기, 기후변화, 자원고갈 불평등을 막아야 된다. 대격변의 시대 해가지고 인류 문명 앞으로 28년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8년이면 얼마예요? 2050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게 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당면 과제는 핵무기, 기후변화, 자원고갈, 불평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PDF 파일로 공유해 드리니까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쭉 검토해 보시면 좋을